우리나라 언론을 레거시 언론을 쭉 살펴보면 이란에 관한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 드론을 격추시켰다 또는 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정도인데 세계적인 문제 또 특히 이제 인권에 관한 문제에서는 관심이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구나 또 인권연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거기에 또 지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외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눈을 국제사회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식량도 에너지도 모두 자급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기껏해야 미국 정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미국이 중요한 나라인 것은 당연하고도 맞는 얘기지만 또 어김없는 사실이지만 미국 말고도 수많은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다른 나라를 단지 물건 팔아먹거나 놀러가는 나라쯤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표현 그대로 인류 공영,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다극화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저 제 입속만 차리는 부자 나라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한 파트너가 되어야 다른 나라들도 대한민국을 제대로 평가할 것입니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라도 나눠보자, 속이라도 풀어보자는 오터뷰. 오늘은 국제사회, 특히 얼마 전 끔찍한 학살이 있었던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란에서 대한민국 공사로 2년 동안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곽성규 전 파키스탄 대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오토뷰 애청자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네네. 저희야말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대사님을 처음 뵌 게 이란 대사관 앞에서 저희 단체가 기자회견 할 때 오셨어요. 그래서 정봉구 대사님, 그러니까 독일 대사를 하셨고 지금 장발장 은행장이신데 그분하고 아마 인연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대사까지 지내신 분이 평생 외교관으로 사셨던 거죠? 예, 30년 동안 외교부에 근무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입직은 뭐 외무고시 이런 걸 통해서 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제 같은 뭐죠 직급 높은 외교관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남의 나라 대사관 앞에서 일종의 기자회견이지만 시위 같은 건데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그래서 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날. 지난 12월 28일 날 이란의 대규모 민주 봉기가 일어난 후에 1월 8, 9일 날 대규모 확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현병이백이라고 하죠. 그 검은 가방에 시신이 있는 그 영현백 우리 그 내란 때 나타났던 데네. 그 영현백이 길거리에 막 줄지어 있고 그 이란에 거기 이란 근교에 있는 그런 거를 모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줄지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곳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 사찰하시는 한국 분인데 안타깝게 이란에 오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의 유해를 이란에서 공사로 근무하실 때 얘기군요. 예, 근무할 때 네네. 그때 교통사고가 있어서 아이고. 한국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가족을 모시고 거기 안채도는 곳을 갔는데 가으리자크라는 그 법의학 센터죠. 네. 그곳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 인권위원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있었던 그 끔찍한 사륙은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그 학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기 때문에 인권연대에서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를 가진다고 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의 학살은 끔찍한 사태고 누구나 다 분개하고 있지만 특히 이란에서 그 공사로 근무하신 기간은 얼마 하셨어요? 만 2년 됩니다. 만 2년 동안 살았던 분으로서 느껴지는 건 남달랐군요. 예, 그때도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했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가 엄청난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황이 좋지가 않았죠. 경제 생활이. 그런데 그때의 리알화가 리알이 이란의 화폐인데 네. 그 당시에 1달러의 리알이
한 2만 리알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2만 리알. 예. 네. 뭐 공식 그 환율은 18,000 정도 됐고요. 네, 네. 암 시장에서는 2만 한 3천 같은 아, 기억이 있는데 네, 네. 이번에 이게 경제난으로 그 테헤란 남부에 있는 상인들이 봉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때 그 바자르 상인들이 뛰쳐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리알화가 1달러에 142만 리알이 됐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2만일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2012년 3년이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좀 시간은 많이 지났죠. 13년이라 해도 뭐 한 12년 정도 지났는데 70배가 뛰은 거죠. 140만이요? 140만 리알이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의 그 원화와 달러를 환치를 해보면 네, 네. 그 당시에 우리 저기 달러가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네. 지금 70배면 1달러에 70만 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7만 원. 1,000원이 7만 원. 70배면. 만 원이 70배가 돼야 70만 원이니까. 네, 그렇군요. 문과시죠? 네, 저도 문과라.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7만. 어마어마한 거죠. 만 원짜리가 7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70배면 예, 7만 원이 그럼 됩니다. 물가 같은 경우도 막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래된 제재와 또 그리고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네네. 정치학의 얘기가 나오듯이 민생이 피폐하고 결국은 이 큰 봉기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절대 권력이라면 일하는 대통령이 있지만 그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는 구조의 최고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라흐바르라고 네. 그 대통령,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 위에 네. 이 성직자가 라흐바르라는 최고 지도자를 지도자로서 전 부처를 다 총괄해서 그 최고 지도자의 그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 사람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인가요? 예, 혁명 당시 호메네이 옹이 있었고요. 네네. 그분이 1979년에 집권을 해서 89년까지 다 돌아가셨어요. 10년 동안. 예, 89년부터 여태 지금 37년 동안 알리 하메네이라는 분이 그 쉽게 얘기하면은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네요? 왕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법, 행정, 입법부를 다 총괄하고 네. 어마어마한 그리고 또 이 통치하는 그 원리가 코란에 나오는 샤리아 법에 의해서 네네. 통치를 하기 때문에 더욱 무섭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는 것도 안 합니까? 그건 합니까? 대통령은 직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란의 민주화의 하나의 그 씨앗이 될까 할까요? 네. 그래서 하타미 대통령, 로하니 대통령 같이 개혁적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신정체제에 변화를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분이 대통령을 할 때는 이란 국민들이 뭐 환호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죠.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 마음대로 못하는 거 최고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재가를 받아야 되고 예, 행정부의 그냥 최고 수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행정만이 아니라 입법 사법까지도 그 최고 지도자가 장악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라운데 그러면 하메네이 지금 몇 살쯤 됩니까? 89년부터 했다면 예, 굉장히 고령. 39년생이니까 39년생이요. 87세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역량을 가진 분입니까? 하메네이란 최고 지도자는 보시기에 그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란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큰 나라죠. 큰 나라를 9천만 인구에 9천만이요? 예, 인구에 땅덩어리 우리보다 훨씬 더 클 것 같고. 16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 남한의 거의 8배 되죠. 그러니까. 또 문과라서 네, 계산이 안 되네요. 하여튼 굉장히 어쨌든 16배고 네. 한반도에 7.5배 정도 됩니다. 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이즈를 37년 동안 끌어갈 만큼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어도 문제잖아요. 근데 그 정도 역량은 있습니까? 보시기에? 그게 이제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신정 체제라는 것이 전부 성직자들이 모든 각 기구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헌법수호위원회라든가 국가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입법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샤리아법에 맞는가를 또 다 스크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죠.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이란 국민들이 많이 봉기했습니다. 네. 1999년, 2009년, 2018년에서 9년, 그리고 가깝게는 2022년 그
삼자유 여성. 네. 그렇죠. 생명, 그다음에 자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봉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희생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란 공식 발표로는 3,000명 정도인데 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고요. 대사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돌아가신 분들만. 지금 디지털 블랙아웃, 쉽게 말하면 이제 인터넷을 다 차단해서 네네. 정부에서.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인권단체에서 발표하는 숫자들을 보면 이란 정부가 공식 발표는 3,117명보다는 훨씬 많은, 적어도 뭐 수천 명은 되고 10,000명 또는 30,000명이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여튼 3,000명이라도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어도 매우 끔찍한. 엄청난 일이죠. 네, 왜냐하면 광주에서 우리 희생 규모를 봐도 엄청난 건데 이번 사태는 왜 일어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적인 공핍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경제 제재로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탄의 지경이 이르렀으면서도 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무장 장터를 지원합니다. 잘 알다시피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든가 네.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그 예멘에 있는 그 후티 반군까지,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돈이 많이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유엔의 제재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석유를 팔지를 못합니다. 석유가 많은가요? 석유가 전 세계 매장량이 네. 한 3, 4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가스는 2위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자원과 관련해서는 축복받은 땅이기도 하겠네요. 예,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아야 정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굉장히 그 잠재력이 큰 나라인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나라가 좀 거들이 났습니다. 그건 미국 때문이기도 하겠네요. 둘 다 잘못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그 저기 국제사회의 제재에 앞장을 섰고요. 2015년에 가까스로 그 종합적인 양자 행동 계획을 담은 소위 말하는 JCPOA를 합의를 했는데 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시행 불과 한 3, 4개월 후에 다 그냥 그거를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럼 미국의 잘못이네요, 그건. 뭐 그거는 미국이 잘못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어렵게 한 3년간 교섭을 해서 이런 합의를 트럼프가 깨버렸고 네. 그 지난해 2022년 소위 말하는 오밤중에 뭐 망치라 그러나요? 네네.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도 사실은 그 핵 협상을 하다가 안 돼 갖고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있는 평화회담도 이게 이제 회담을 명분을 쌓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평화회담은 미국하고 이란 간의 회담이 열리는 거죠? 내일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정세가 좀 많이 급박하게 바뀌었는데요.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그 미국의 항모 전단이 그 아라비아 해역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구축함이 포함된 항모 전단이 와 있죠. 그거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무력 시위를 의미하겠네요. 네.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이 최근에 해군 훈련을 했고요. 네. 미국 중부 사령관 그 브래드 쿠퍼라는 그 사령관이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참모장이 최근에 그 미국을 갔다 왔고요. 이런 거를 보면 그 전쟁할 준비가 다 완료가 돼 있다. 그리고 엊그저께 그 이란이 드론기로 그 아브라함 링컨 항모에 접근하다가 격추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이어서 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그 미국 유조선에 이란 선박이 IRGC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의 선박이 접근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죠. 그러면은 이란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외교장관을 터키에 급히 파견을 했고 라리자니 그 국가안보실장을 또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 회담을 지금 하게 됐는데요. 당초에는 터키에서 열리려다가 또 그걸 오만의 무스카트로 어쨌든 바꿨고 좀 한번 이렇게 비극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미국이
내일 10시 무스카토 오만에서 이란과 핵 협상을 가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담은 열릴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 학살과는 관계 없을 수도 있지만 또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핑계 뒤에 숨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인 거 또 그런 이유다 뭐 이렇게. 근데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뭐 일정하게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나 싶기도 하고요. 어떠한 명분에 의해서도 자국민에게 그 정말 무력적 포갑적인 진압을 한다는 것은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물론 뭐 트럼프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800명의 처형을 중단하면 우리가 당분간 공습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트럼프의 속셈은 딴 데 있죠. 지금 이란은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자기들 코가 석자고요.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맞습니다. 네. 중국도 자기들이 그 값싼 석유, 수출할 수 없는 석유를 막 후려쳐서 싼 값에 수입하는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미중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고요. 또 더구나 이제 문제는 이란 국민들이 1월 8일을 기점으로 단순히 이란 정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인권단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슬픔, 분노, 울분 그런 것이 가득하고 이 정부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공습을 하더라도 보통 외부에서 공격을 해오면은 똘똘 뭉쳐 깃발 주위에 네, 모인다는 그런 네,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그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난해 6월에 그런 오밤중에 망치 작전을 통해서 네, 네. 이란이 이게 종이 호랑이다. 그러니까 공격을 해보니까 반격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추어서 지금 또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동 지역의 어떤 정세 변화를 꾀하면서 그 추후에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면 그 정권을 통해서 이란의 여러 가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 유리하게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속셈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근데 트럼프는 뭐 마두로도 체포해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도 체포해 온 정도의 뭐랍니까 이게 그 깡패 기질이 다분한데 이란에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도 꽤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나요? 저는 이번에 공습을 할 거라고 봅니다. 어이구. 물론 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차치하고요. 네네. 이번에 그 오만 무스카트에서 하는 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하고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교장관이 만나는데 그것은 명분 쌓기고 지금 폭풍전의 고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학살도 끔찍한데 전쟁, 공습 이것도 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기반 시설이 파괴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야 되잖아요. 지난해 6월에 그 핵시설 네. 그리고 군사시설 그리고 군 지휘부가 사는 테헤란 지역을 아주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민간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제가 우려하는 것 하나는 이 미국의 공습이 개시되면 지금 이란 시위하다가 체포된 사람이 영국 가디언즈에 따르면 26,500명 와. 또는 인권단체에 따르면 5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수감돼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도간에 든 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계기로 이란 당국에서 행여라도 이 사람들 처형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50년 6월에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네. 이승만 정부가 그 좌익을 했던 사람들을 계도해서 한다는 네, 국민방위군 사건을 일으켰죠. 국민보도연맹 양민 네, 학살 네, 사건이 네, 있었죠. 네. 거기서 약 10만 또는 2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경산 코발트 광산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네.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정말 그 동시대 사는 사람으로서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여튼 그럼 이란은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나요? 일단 신정 체제를 종식시키는 게 가장 관건인가요? 지금 이란 전문가
분들이 네. 레거시 언론이나 또는 디지털 언론에 나오셔서 한결같이 신정 체제는 공고하기 때문에 미국이 공습하더라도 체제 붕괴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의 여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혁명의 필수 조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널리 저변의 모든 국민들이 궁핍하거나 또는 상대적인 경제적 박탈감을 느낄 때, 그리고 어떤 정부 관료들의 집권층으로부터 이반, 네, 그리고 부패.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핵심 권력층의 이탈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란이 그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겠지만 이번 봉기에서 보면 전국에 걸쳐서 국민들이 일어난 거 이런 걸 볼 때 체제 붕괴가 전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는 것은 좀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붕괴 조짐이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님이 생각하시는 해법은 뭐예요? 그렇다고 미국의 놀이터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이란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고 이란이 자주국가로서 자기 이 뭐 주어진 천혜의 조건들 활용하면서 국민들이 좀 지금보다 잘 살게 되는 것, 뭐 이런 것일 텐데 일단 신정 체제는 종식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미국 문제는 남나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민주정부가 들어서거나 또는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는 레자 팔레비 옛날에 팔레비 왕의 아들이 네네. 돌아와서 왕정이 복구가 될 것이다. 그것도 그렇게 큰 기대는 할 수가 없고 지금 그 전문가들이 그래 붕괴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주요 이유가 뭐냐면은 야권의 구심점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대통령 중에 개혁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당선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하타미 대통령이 있었고요. 하타미 대통령 이름 기억나네요. 예, 그리고 로하니 대통령 네. 있었고 하타미 대통령 때 총리를 하던 무사비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이분은 이번에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신정체제 이대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카루비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국회의장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연세가 너무 높으세요. 그래서 2017년 가택연금 때 이렇게 뭐 정부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하고 이런 것 이후에는 별로 언론에 나오지가 않아서 그 연세가 높으셔서 89세가 되셔서 네네. 카루비라는 분은 좀 활동이 거의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하타미 대통령이나 로하니 대통령 또는 무사비 전 총리 이런 경우에는 이분들이 뭐 봉기를 막 이끌어가고 이럴 입장은 안 되겠지만 신정 체제 하에서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이런 분들을 이란 국민들이 모셔서 하나의 구심점으로 삼아서 체제를 변화시키는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정의냐 왕정이냐 이런 걸 떠나서 신정 체제의 변화 또는 혹시라도 있을 권력 공백기에 이런 분들이 정권을 잡으면 지금의 이란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인 개혁적인 정부가 되지 않겠나 이런 바람을 갖고 있죠. 왕정 복구의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타령인가요?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 79년 당시에도 이미 그 팔레비 왕조가 부패하고 사바크라는 그 정보 보안 기구를 통해서 네, 우리 중앙정보부 같은 엄청난 네. 많은 사람들을 사륙했고요. 그런 슬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왕조 복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 좀 더 이어갈 텐데 그 전에 그냥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외교관으로 30년 동안 사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에피소드도 많고 정말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상황도 있으셨을 텐데 한국 외교사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정부의 한정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윤석열 정권. 네네. 이제 주제에서 좀 많이 벗어나긴 얘기는 네네. 하지만 지난 3년에 걸쳐서 제가 이제 밖에서 볼 때 그때 지금 저는 현직을 떠났습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그 정말 좀 황당했던 에피소드를 한두 개 소개를 네네. 드리면 우선은 그 언젠가요? 2023년 1월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해서 우리 군사협력 부대 아크 부대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하셨어요? UAE는 우리의 형제 국가다.
UAE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연합은 우리의 형제 국가다. 저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문해서. 네. 이란은 UAE의 적이다. 네. 우리는 UAE의 친구 국가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란은 우리의 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아니 이거는 외교관 아주 그 초짜 외교관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를 대놓고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적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적으로 내몰 이유는 외교적으로 전혀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진짜로 전쟁 상황 같은 게 아니라면 그런 차원입니까? 그 외교라는 것은 네. 그 가장 기본되는 것이 어떤 우리 모든 나라들을 우리의 우방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기존의 우방하고는 관계를 더 잘 발전시켜 나가는 네네. 것이고 또는 때로는 그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은 그거를 없애고 또 오해를 불식하고 이런 것이 외교의 기본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인도를 중시하는 신남방 정책을 했습니다. 네네. 제가 그때 파키스탄에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인도와 파키스탄은 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파키스탄에 대한 외교를 손 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파키스탄에 대해서 늘 그렇게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다.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 문화 협력을 하자. 그다음 정무적으로 높은 고위급 인사 교류는 없더라도 우원 외교를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 또는 우리 외교의 아주 근간이 되는 핵심 축입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미일 이 세 나라만 너무 쏠려서 상대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등한시하고 또는 척을 지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그 반중 어떤 혐오 정서 이런 거를 조장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균형 외교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바보 같은 짓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강조하고 또 다른 한편 또 보살피는 것이. 근데 윤석열 정권 때는 뭐 한미일, 북중러 이런 대결 구도를 좀 만들었던 거죠. 그건 손해인 거죠. 하여튼 국가 이익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진영화를 해서 네. 한쪽을 너무 쏠리고 다른 한쪽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정말 좀 외교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BC도 아니다. 그럼 이란을 적국으로 만들어내면 대통령이 그것도. 그래서 당시에 그 이란 외교부에서 당장 그 설명을 듣겠노라고 네. 항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 가지. 네네. 다른 하나는 2023년 7월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갔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김건희 뭐 여사, 지금은 여사라고 말씀드리기가 네네, 어려운 김건희가. 상황이지만 네네. 어쨌든 김건희가 경원 10명, 수행원 합해서 10몇 명을 데리고 그 빌뉴스 시내, 빌뉴스가 인구 67만 명의 조그만 도시입니다. 네네. 거기에 다운타운에 얼마나 조그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명품 가게를 6군데를 다니면서 쇼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유럽 사람들의 눈에 보기는 제가 또 어떤 지역을 또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너무 폐쇄하니까. 아주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도 독재자 부인도 저렇게 안 한다.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유럽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다 이상해서 언론에다가 게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물론 그 정상 방문 때 여사께서 자유로운 시간이 돼서 쇼핑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만 그 수행원 한 명 데리고 여자 경호원 한 명 데리고 셋이서 조용히 다녔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건은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외교관들 다 충격받았을 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됐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를 저개발 국가로 만든 그런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과시하고 싶었겠지만 그때 자신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근데 행동이었다. 외교 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만 있는 느낌? 뭐 보수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좀 그런데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거 나라 망하는 거다 이거. 이거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물건 하나 더 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K-팝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국가 지도자 주요한 두 사람이 부부가 이렇게 설쳐다니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외교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좀 송구스럽지만 어쨌든 외교부는 어떤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그것을 알리고 네. 하는 부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반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지 않았나.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조한 쿠제치 그 대사를 이런 대사요? 만났을 네. 때도 그거를 느꼈지만 외교관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항상 그 정부 권력자의 어떤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네. 예를 들면 우리 1980년 전두환 정부 때 외교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양심에 거슬러서 네. 뭔가를 외국 국가에다가 그거를 설명하고 홍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좀 글로 좀 적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네. 저는 뭐 특별히 딴 그 디지털 활동을 하지 않고 요거 좀 광고를 잠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 페북에 제 이름을 제 이름을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런 재밌는 조금은 재미있을 법한 그런 외교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아니 근데 그 외교관이었던 분이 이제 전직이지만 나오신 다음에도 이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그런 외교 패턴이랄까 또 외교의 민주화랄까 외교가 정말 국익 추구형이 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대사님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권 그렇게 엉망진창이면 외교관들도 막 자존심 상하고 그렇죠? 막 그러고 구체적인 타격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아주 생각합니다. 잘합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를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글에서 써놓은 게 있는데요. 네네. 일단 그 미국과의 교섭 이런 데서 어떤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과연 이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두고 굉장히 고민하는 흔적들이 보이고 관세 협상 같은 경우.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또 관철을 해내고 그렇게 했고요. 그렇다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다시 복원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너무나 잘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전직 외교관으로서 상당히 기대도 되고 지금까지 정말 저는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때 외교관이든 이재명 정권 때 외교관이든 사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지휘하는 지휘자, 리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리더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한 나라의 정상은 최고위급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최고의 리더십의 어떤 행태라든가 철학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으로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란에서 2년 동안 사시면서 그냥 주변에서도 이란 갔다 온 사람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하고 교류가 아주 활발한 건 아니어서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란은 어떤 나라냐, 뭐 살만하냐, 이란 사람은 어떠냐. 저도 좀 궁금하네요. 오 국장님도 이란을 다녀오셨어요? 네네 없습니다. 가본 적. 네. 이란은 참 가기가 좀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관광지도 좀 이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오픈되어 있지가 않죠. 네. 왠지 가면 또 감시하는 것 같고 이런 나라인데요. 항공편 직항은 있습니까? 직항 없습니다. 아 직항도 예, 없군요. 네. 강남에 테헤란로는 있었지만 그건 옛날 얘기군요. 지금도 있잖아요. 테헤란로가. 예,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그 팔레비 국왕 때 1962년에 수교한 다음에 네. 우리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혁명이 일어나고 조금 체제가 달라지고 하니까 조금 어떤 이런 높낮이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란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 한때 그 대장금 영화가 네네. 시청률이 90%가 됐다는 그런 보고. 남의 드라마, 남의 나라 우리나라의 드라마인데도 드라마. 아니 예. 우리는 알죠 대장금. 예, 대장금, 이란 사람들이 그거를 90%가 봤다고요? 와. 대장금 주몽이 그 네. 아주 그냥 황금 시간대에 방영이 됐는데요. 그 시간대면 뭐 이란에 거리에 차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네.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도 그러면 테헤란 같은 데 가면 이런 사람들은 뭐 이영애든 뭐 다 너무너무 잘 알겠네요. 잘 알죠. 어. 잘 알고 서울로 가야 거기 있고요. 네. 어쨌든 양국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기본적으로 고대 때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네네, 나라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파한이나 또는 그 페르세폴리스 이런 데 가보면 그런 페르시아의 궁전, 그다음에 그 왕들의 그 무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좋은 화려한 페르시아 영광이라고 할 만한 그런 유적지가 있고요. 또 중세 때는 이란이 수학, 과학 이런 분야에 찬란한 그런 업적을 세웠습니다. 국장님 그 알이라는 AL로 시작하는 영어 관사. 단어들이 있죠. 네네. 알코올, 네네. 알코올. 그래서, 네, 알코올. 그 다음에 알지브라, 네. 그 다음에 알키미스트. 알키미스트는 이제 화. 연금술이죠. 연금. 네네. 네, 알키미스트, 연금술사죠. 그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알이라는 것이 전부 그 이란에서 나온 거고요. 네. 영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민족이 이란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문명을 일궜고 문명을 일구었고 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국민들도 인텔리전트하고 스마트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1979년에 이제 성직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직후에 많은 분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신정 체제를 결정한 것은 이란 국민입니다. 그래서 지난 79년이니까 지금까지 47년 동안. 47년이네요. 네, 47년 동안. 47년 동안 신정 체제가 네. 되어 왔지만 이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이런 좀 사변적인 너무 이렇게 이념에 몰두하는 이런 거를 좀 벗어나면 이란은 앞으로 그 제국의 영광 이런 걸 되찾을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이런 자원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가 갖춰진 나라라고 그렇게 잠재력 이란이 앞으로 성큼 나갈 수 있다는 건 자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교육이 잘 돼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젊은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40세 이상이 그렇습니까? 한 60%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고 그 체력이 건장하고 이란 민족은 아랍족이 아닙니다. 네네, 그렇지 페르시아족. 않습니까? 페르시아족이니까 네네. 이 언어도 다르고. 아리안 계통으로 저 위에서 내려온 네. 그 표현을 하면 좀 얼굴이 네, 서양 사람들 비슷하게 서양 사람 같은 생겼죠. 희끄름한 그런 분이고 아랍은 저기 걸프만이나 걸프만 남쪽에 사는 그런 사우디 뭐 UAE 이런 쪽에 얼굴이 좀 피부색이 좀 검은 짙은 네네. 그런 분들 아랍 쪽인데 여기는 종교도 또 시합하고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앞으로 정말 그런 민족들의 우수성에 걸맞는 그런 정치 체제도 이루고 민주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네. 한국을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한국 대통령 물론 전직이고 중간에 탄핵되긴 했습니다만 이란 근처에 가가지고 이란은 적이라고 얘기하면 이란 사람들이 받는 상처나 이건 더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서로가 좋아하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날 불쑥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네. 굉장한 그 쇼크죠. 네. 예, 충격이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한국하고 이란 사이에 그 뭐죠? 뭐 채권 채무 관계도 좀 엮여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 네. 그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굉장히 강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그 2010년 6월 9일에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로 대이란 제재를 했는데요. 그 네. 악명 높은 1929호입니다. 네. 유엔 결의안.
거기에서 이란의 모든 그 자금 거래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중앙은행을 제재했습니다. 그 전에는 멜리 멜라트 은행을 제재를 했다면 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중앙은행을 제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 들어가는 모든 돈줄을 다 막아버리겠다는 건가요? 들어오는 돈 나오는 돈 다 거래가 중단이 되죠. 네네. 거기에다 이제 석유 금수 조치, 이란산 석유를 어느 시장에도 팔 수 없게 했습니다. 네. 수입하는 나라는 또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좀 이렇게 뭐 이란산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바꾸어서 이집트산이다 이렇게 해서 몰래 조금 팔지만 그것도 한도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러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리 대사관도 매달 그 운영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월급도 줘야 네, 되고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20만 불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거래가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란에 근무하는 다른 여타 대사관 공사들을 만나봤더니 똑같은 입장입니다. 네. 자기들도 어디 외국에 나가서 현금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두바이에다가 그 우리 계좌를 하나 열어서 본부에서는 그런 대사관 운영비를 거기다 두바이에다 보내고요. 우리 직원이 외교관 1명, 그다음에 스태프 1명, 2명 2인 1조로 해서 두바이 비행기를 타고 현금을 이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이고. 그거를 여러 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림을 사는 공사다 보니까 네. 걱정이 되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요. 돈이 탈취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스태프 1명하고 같이 2명이서 그 두바이 가서 정말 그 두바이 총영사관이 이제 협조를 해줬죠. 그 금고 있는 돈을 이제 가방에 담아서 공항을 통해서 오는. 아, 근데 21세기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정말 믿기지 않네요. 예, 그래서 두바이 공항에서 또 와. 혹시 이 돈이 뭐냐 그럴까 봐서 네네. 외교 그 신서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어로 꾸리어라고 그러는데 네. 그 꾸리어 그 증명서도 이렇게 직원 편에 들고 있어. 만약에 이 돈이 뭐냐고 그랬을 때 이거는 외교 행랑에 준하는 그런 특별한 그 것이다. 현금은 갖고 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하여튼 가방에 이렇게 돈을 달러를 넣으면 가득 채워야 그게 한 15만 달러, 20만 달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들고 다녔던. 그거 좀 떨리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예, 예. 네. 그래서 중간에 범죄의 혹시라도, 표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드러날까봐 예. 그 우리가 두바이에다가 계좌를 개설해서 현금을 운영비를 가져온다는 것이 절대 비밀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그게 혹시라도 비밀이 나가면 중간에 강도라도 또 네네. 덤벼서 또 탈취를 할까 봐서 그런. 아니 근데 이란이 그렇게 유엔의 제재를 받았던 건 결국 핵 개발 때문이잖아요. 예. 근데 이 핵 개발에 대한 제재가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공평한가? 미국, 러시아, 중국은 저렇게 자유롭고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 물론 핵이 뭐 아무데나 굴러다니고 막 넘쳐나고 이러면 안 되지만 인류가 공멸하니까요. 이란은 그 북한하고 달리 네. 비확산 조약 NPT에 가입했고 네. 지금까지도 그 탈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대화가 얼마든지 되는 나라라는 거네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네. 그 비엔나에 있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관들이 계속 방문해서 그 핵시설을 감시를 하죠. 그건 체제 내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봉쇄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저기 2015년 그 JCPOA 네네. 행동계획, 종합적인 행동계획을 맺을 당시에 이란의 그 농축 우라늄을 142kg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128.3kg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60% 농축. 20% 이하는 저준위 농축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우라늄이고 이게 이제 90% 이상 되면 무기급이 됩니다. 네, 고준위. 네, 고준위 농축 우라늄이죠. 그래서 보통 42kg, 90%짜리 42kg면 핵탄두 하나를 1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제 3기를 만들 그 양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비공식 핵보유국입니다. 그러니까. 9개요. 네. 그러나 이란이 갖게 되면 사우디가 갖게 되겠죠. 사우디하고 이란은 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지역이 비확산 이 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이란의 핵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내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뭐 정상화든 하여튼 복원시키든 어떤 그 외교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하나같이 근데 다 난제들인 것 같은데 희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란이 네. 국제사회의 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진지하게 대화를 했고 그 결과가 JCPOA로 네. 그 당시 이제 안보리 5개국하고 플러스 독일 플러스 EU하고 이란하고 협상이 됐던 거거든요. 그 당시 내용을 보면 1세대 원심 분리기를 19,138개에서 6,200개로 줄이고 고성능 원심 분리기는 못 갖게 제로로 1,200개 있었는데 폐기하는 것으로 그리고 농축을 하는 비축량을 이건 저준위 농축량입니다. 1,154kg를 10년 내에 300kg로 유지한다. 그리고 고준위는 중준위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아니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대폭 양보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합의를 여기까지 3년 이상 동안 저 P5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개 독일 나라. 네. 플러스 독일 플러스 EU? EU랑 이란이 엄청난 교섭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 근무할 때도 한참 교섭 중이었고요. 네. 그래서 마침내 2015년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파괴되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정권 변화를 가져오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어로 꼭두각시 같은 걸 하나 세워가지고 뭐 이란에서 자국의 이익을 좀 챙겨야 되겠다. 네. 그 결국 궁극적인 추구하는 목표는 레짐 체인지가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민주화 번개하고 얽히면서 굉장히 더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됐다고 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공격할 때 또 이란이 또 내부에서 강경파들이 지금 체포 수감된 사람들 다 처형하라는 목소리도 막 나오고 그렇게 있거든요. 하겠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들도 일종의 쫀 상태일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 못하면 그 지도급 인사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가족의 안전도 뭐 이런 게 막 다 엮여 있을 것 같고 독재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거고 한 사람의 독재자만 제거된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앞서 여쭤봤던 그 한국하고 이란 사이의 채권 채무 한국이 줘야 될 돈 얼마나 됩니까? 규모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은 미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네. 석유를 한시적으로 수입을 계속하는 걸로 허락을 이란 받았고요. 석유를. 네. 그러면은 이제 금융 거래가 안 되니까 네. 한국에 있는 산업은행하고 우리은행에다가 원화 계좌를 만들어 놓고 석유 대금을 거기다가 이제 디파짓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란으로 가는 어떤 전자제품이나 이런 수출품에 대해서는 거기서 돈을 빼가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석유 수입하는 것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 당시 그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이란 명의의 계좌죠. 네. 거기에 그 축적된 돈이 6조 내지 7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도인가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정도는 당시에? 예, 그 당시에 10년도 전에.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란은 필요로 했습니다. 돈이. 그렇겠네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네네. 근데 우리는 잘 돌려주지를 않죠.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미국 눈치를 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란이 한때 그 우리를 상대로 그 법적 고발을 해서 예, 국제 분쟁도 약간 생기고 그런 적이 있었죠. 이야. 하여튼 저 외교관이셨던 분, 외교관이신 분을 만났으니까 정말 트럼프 시대에 대한민국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뭐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뭐 트위터 X에다가 뭐
뭐 관세 다시 따블이야. 뭐 하여튼 뭐 종잡을 수 없고 그 다음 날 그건 아닌 것도 아니야. 뭐 이러잖아요 지금. 폭력적이기도 하고. 이번에 미국하고 한국이 이룬 그 관세 협정은 사실상 조약이 아닙니다. 네네. 미국은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이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로 따지자면 대통령령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률도 아니고 예. 국회에서 뭐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로서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주는 어떤 재정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죠. 네. 60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그래서 우리는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다가 입안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법을 통해서 하는데 미국은 그게 행정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왜 이렇게 국회에서 입법을 더디하느냐 하는 것은 당최 이게 그 주장이 논거가 약한 것이죠. 네. 아니 근데 그런 걸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트집 잡고 이러는 게 밤낮 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좀 피곤하고 시달리고 뭐 미국의 국내 문제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긴 한데 이럴 때 대한민국에서 좀 챙겨야 될 외교의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합니다. 네. 과거의 어떤 그 질서는 무너졌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혼돈 상태네요. 예, 혼돈의 외교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의 어떤 외교 행태는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나라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 뭐 그린란드, 네, 네, 그린란드나 뭐 와. 그렇지 않나. 또 이렇게 뭐 어느 날 관세를 15% 합의했는데 어느 날 트위터에서 25% 올리겠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전통적인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지금 유럽도 지금 경악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덴마크가 최근에 그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겠다고 일부 파니까 그 미국이 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을 하고 그린란드에 대해서 좀 대응을 약하게 가져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제 현실상 트럼프의 저런 돌출적 또는 비정상적인 어떤 외교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지혜롭게 잘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정말 그걸 잘 실용적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권일 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나라가 휘청휘청 거렸겠네요. 나라가 거들났을지 모르죠. 예, 거기 해주는 대로 다 해주고 네. 뭐 다 해줄 거 없어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랬더라면 정말 끔찍한 저도 그 상상을 했었습니다. 네네. 지금 원래 윤석열 정권 시기예요. 지금 계속됐더라면 네. 어떻게 됐을까? 정말 좀 참담한 그런. 원래대로라면 지금부터 1년 3개월이 더 걸려야 윤석열 정권이 끝나는 거니까 트럼프 정권 시기.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 운이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서 궁금한 거 여쭙고 싶은 거가 많은데 조금 다른 차원일지 모르지만 이란 영화에 대해서도 하나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네. 뭐 제목이라도 좀 듣고 가고 싶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란 영화 한 편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봤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아마 네. 이란 영화에서 아바스 키아로스탐이라는 감독이 아주 특출한 그 감독이 감독 이름까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네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만든 영화 나의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네, 그건 유명한 거죠. 네, 그 유명한 네네. 거죠. 그리고 내 친구 집은 어딘가? 네, 내 맞아요. 친구의 집은 네. 어딘가? 올리브 나무 사이로. 제가 이거 어제 네. 올리브 나무 사이로를 한번 그 축약본을 다시 봤습니다. 이건 아주 명작입니다. 네. 그 마지막 장면은 정말로 이거는 영화사에서 정말 추종을 보라는 탁월한 네. 장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란어, 페르시아어로 이란 사람들이 출연하고 무대도 이란이고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곽성교 대사님이 권해주시는 체리 영화. 향기. 그분의 하는 체리 향기. 그리고 지난해 말에 부산영화제가 열렸을 때 네네. 그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바스 키아로스탐이 감독할 때 그
부연출하면서 따라다녔던 분이거든요. 네네. 이제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9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네. 이분이 만든 영화 중에 그저 사고였을 뿐. 지금 한국에 개봉돼 있습니다. 네네.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추격본만 봤고요. 저도 조만간에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택시, 노베이스 이렇게 이분의 작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 세 분을 제가 소개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아스가르 파르하디라는 감독이 이분은 좀 소장파입니다. 제가 네. 72년생이니까 네네. 이분이 만든 시민과 나데리의 별거 하는 게 유명하고요. 또 어떤 영웅하는 작품도 굉장히 뛰어남. 이러한 영화를 보면 이러한 영화에는 그 과도한 노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네, 이슬람 그렇겠네요. 국가니까. 네. 그리고 어떤 성적인 묘사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느끼는 점은 굉장히 그 뛰어난 어떤 묘사 또는 어떤 그 여운이 남게 하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들은 굉장히 감동적인 네. 그 이란 특유의 그런 지리적인 환경, 그 사람들 이런 거를 그린 아주 그냥 잔잔한 영화인데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든 또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 간에 아마 이란 영화는 한번 보고 하시면은 계속 더 찾아서 보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력이 있네요, 매력이. 예, 예. 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이야기의 힘도 있는 것 같고요. 자극적으로 눈길을 끄는 게 아니라 네. 담담하면서도 인간애를 그리는 감동을 주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감독의 작품을 좀 찾아보시면 아이고, 네. 아마 잘 봤다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꼭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낯선 곳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 뭐 이란이란 나라는 다 알긴 하지만 강남에 테헤란로도 있지만 요즘 들어 특히 낯설어졌는데 이란이란 나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더더군다나 대사님 관심 가져주신 것처럼 이란 사람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학살되는 일은 막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스픽스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들께 인사 겸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불러주셔서 구독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또 어제도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을 레가시 언론을 쭉 살펴보면 이란에 관한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 드론을 격추시켰다 또는 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정도인데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그 언론들은 더 가디언지라든가 또는 캐나다의 어떤 언론들을 보면은 지금 또 계속 그 이란 언론이 계속 그 지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이제 리딩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문제 또 특히 이제 인권에 관한 문제에서는 관심이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구나 또 인권연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거기에 또 지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미국만 우리의 이웃은 아니고 중국만 우리의 이웃은 아닙니다. 큰 나라하고도 큰 나라들하고도 잘 지내야 되지만 이란이나 다른 나라들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였고 오늘은 또 특히 득템이 있었습니다. 이란 영화 한번 챙겨보시면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해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에서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란도 정상국가, 보통국가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성규 전 파키스탄 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